이 시기에 불안은 덩치가 크고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다. 30대의 불안은 1차 방정식 정도였다면 이젠 3차 방정식인 거죠. 미적분을 풀어야 되는, 예전까지 나의 삶을 쭉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라는 직선도로 갔다면 지금은 막 이리저리 꼬여있는 길들이 나와 있는 복잡한 도로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받아들이자고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나 이렇게 버겁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씩 뚜벅뚜벅 풀어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책 제목 중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내가 좀 더 훌륭한 어른이 되는 그런 얘기인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은 이 책은요, 어른이 되어버린 내 아이가 아직도 불안하고요. 또 내 인생도 좀 불안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고 내 인생을 잘 만들어 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즉, 여기서 앞에 어른은 내 아이인 어른이고요. 뒤에 어른은 50대, 또 50대를 넘어가시는 또 60대, 또 빠르면 40대 중반 정도에 있는 그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은요, 요새 한 50대 초반인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불안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물론 20대도 불안하고요. 80대도 불안한데요. 20대의 불안은 일, 직장, 인생의 앞날 이런 거라고 이런 부분이고 50대는 건강 문제, 또 친구들 헤어지는 문제 이런 거라면 50대는 참 다양해요.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50대 초반 정도의 딸 둘을 키우는 여성분이에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그런 분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이 둘 잘 키우고 아이는 25, 21살 어른이에요, 이제. 매번 가져오는 불안에 대한 얘기들이 달라요. 그동안은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 나가고 내 시간을 잘 만들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라 이게 잘 안 돼서 여행을 좀 가라. 당신도 쉬어야 된다. 모든 걸 책임을 갖고 살지 마라. 이런 얘기 위주로 하면서 숨통이 좀 트인 상태였는데 덕분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친구랑 여행 가고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는요, 어머님이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시게 돼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느라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월차를 낼 수 있는 걸 다 그날로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숨이 탁 막히는 거죠. 숨통 트였던 부분들이. 그러면서 어머니가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부쩍 들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를 가게 되셨는데 이사를 가면서 이제 조금 넓은 집으로 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방 가지고 싸우게 됐다는 거죠. 누가 어떤 방을 쓸 거냐. 어른이고 사실 부모집에 얹혀 사는 건데 아이들끼리 막 대차게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속상하시고. 또 작은 애는 와서 회사 다니기 싫다, 알바하고 있는데 알바하기 싫다, 계속 울고 화내고 그러니까 얘 달래주다 보면 큰애가 와서 왜 나는 무시하냐 이런 얘기하고요. 그럼 불안이 어디서 오고? 세 군데서 다 오죠. 나 자신의 삶이 불안했는데 다 커서 이제 조금 니들 좀 알아서 해라 하는 내 아이들도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이 연로해서 이제 내가 돌봐야 됩니다. 어릴 때는 내가 돌보는 대상이었는데 이젠 내가 돌봐야 되는 대상이 돼요. 나에 대한 불안, 내 아이들에 대한 불안, 또한 나의 부모에 대한 불안. 저는 그걸 불안의 삼중고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바퀴 하나 달린 이제 자전거 위에서 서커스 보면 이제 저글링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만 놓치면 다 와장창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근데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한 가지 일이 그냥 하나씩만 벌어지면 그래도 버텨요. 뭐 예를 들면 50견이 왔다가 좋아진 다음에 조금 지나서 애가 좀 말썽을 부리고 또 조금 지나서 부모님이 좀 아프시고, 근데 이게 한 번에 겹치거나 한 번에 두 개가 일어나면 허걱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30년 전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찍, 여러분들 나이 때, 우리 나이 때는 20대 중반이면은 대략 부모님 의지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70 넘어서 생존하시는 부모님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50대 초중반이 되면 대략 내 앞가림만 좀 잘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갖는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부모님도 오래 생존하시고 좋은 일이지만, 연로하시지만 80대 80 중반까지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면 다행이고요. 좋지만 부담스럽고, 아이들의 사회적 독립도 지금 얘기들 많이 해요. 취업 30대 31세, 결혼 32세, 30살이 될 때까지도 아직 내 품 안에 있습니다. 또 50대 초중반이 되면 조금씩 나의 노쇠함을 느낍니다. 체력이 전 같지 않고요. 머리나 집중력도 전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약간 이제 마무리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이건요, 원래 있던 거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0대들이 훨씬 중압감을 느끼죠. 지금 있는 정신분석 발달 이론은요, 20세기 초반에 다 확립이 됐습니다. 프로이트, 이런 정신성 발달, 에릭슨, 뭐 이런 얘기들 쭉 있는 것들은 생각해보면 20살 이후는 다 어른이라고 되게 똑똑하게 다 비슷하게 봤어요.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런 얘기들 보시면 18살, 20살 이후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게 에릭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눠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성인기에도 발달한다 이런 얘기인데, 중년기를 뭔가에 대해서 내가 관대해서 후배들을 키우고 그게 안 되면 되게 퇴보된다는 느낌이 들고, 노년기에 내 인생이 통합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안 되면 되게 절망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80년대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샌디에고 영역에 있는 정신분석가인 켈빈 콜라루소라는 할아버지 계신데요. 이분은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중년기가 되면 3차 분리 개별화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청소년기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할 때가 2차 분리 개별화야. 그러니까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엄마에 대한 분리되고 개별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성인기가 됐을 때 조금 더 복잡한 3차 분리 개별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젠 내 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내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 성인기가 된 서서히 보내는 거, 다음에 내 위로는 내 부모를, 또한 이젠 부모와 나와의 사이가 이렇게까지 오래 영원히 남아있지 않고 언젠가 보내야 된다는 것, 또한 부모가 나한테 의존하게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또한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진 않는 것들을 영역에 계속 상황이 바뀌어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스탠스를 갖는 게 성숙한 사람일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발달 과제가 등장한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게 중년기에 인간의 발달 과제 중에 하나다. 청소년기에 우리가 되게 고민하듯이 40, 50대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만 이상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갖고 가는 거고요. 나 20살 되고 30살 됐으니까 이제 난 더 이상 머리 복잡할 거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게 큰 덩어리의 고민을 우리가 이 시기에 안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민은 당연히 불안은 누구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고민인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가깝게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김밥을 먹을까? 이 고민이 있고요. 오늘 가을, 뭐 겨울에 휴가 여행을 어디를 갈까? 중요한 고민. 자동차를 바꾼다면 어떤 자동차를 바꿀까? 꽤 큰 돈을 쓰는 고민입니다. 자주 하는 고민은 아니죠. 근데 그때 느끼는 그런 잘한 선택과 이 불안이 아니라 인생사에 관련된 불안은요, 훨씬 두껍고 굵직하고 단단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선택의 문제들은 훨씬 어렵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요한 발달 과정에서 오는 숙제가 되는 불안은 덩치가 커요. 무겁게 느껴져요.
이만한 얇은 책 안에서 내가 한두 줄을 찾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한두 줄을 찾더라도 두꺼운 백과사전급의 책 하나를 내가 다 읽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기에 불안은 덩치가 크고 무게감이 있고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다. 30대의 불안은 1차 방정식 정도였다면 이젠 3차 방정식인 거죠. 미적분을 풀어야 되는. 예전까지 나의 삶을 쭉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내 애만 잘 챙기면 돼. 라는 직선도로 갔다면 지금은 막 이리저리 꼬여있는 길들이 나와 있는 복잡한 도로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받아들이자고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나 이렇게 버겁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씩 뚜벅뚜벅 풀어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저는 약간의 불안은요, 적당히 필요해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시험 전날에 불안이 1도 없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겠죠. 4차선 도로에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 불안해. 그럼 그냥 건너가다 차에 칠 겁니다. 지나친 불안은 문제지만 약간의 불안과 긴장은 우리 삶에서 무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는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독설로도 유명하지만 재밌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똑바로 나아가려면 바닥짐을 실어야 한다. 그렇듯이 우리에겐 늘 어느 정도의 근심, 슬픔, 결핍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자,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닥에 짐을 바닥에 쫙 깔아 넣어야 되듯이 그래야지 조금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듯이요. 약간의 불안, 약간의 걱정 이런 것들은 바닥짐같이 담겨져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같이 인생의 숙제같이 오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건 힘들어 하는 생각보다는 나라는 배가 쭉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해주는 바닥짐 같은 거구나. 내가 나이가 들고 경험치가 많아지면서 이런 게 조금씩 생기는구나. 근데 이건 제로가 되면 별로 위험해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실은 제가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뽑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전문가인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돌이켜봤습니다. 집에 뭐가 있지? 나한테 뭐가 있지? 애들한테 뭐가 있지? 우리 부모님 괜찮으신가? 아무 일도 큰 덩어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해. 그게 뭐냐면 도리어 굵직한 애가 사라지니까 없는 되게 평온한 시기였거든요. 잔잔한 물결들이 날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작은 물결이 괜한 불안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차라리 어떨 땐 묵직한 바닥짐이 있는 게 낫구나. 이런 거에 괜히 마음이 설레고 불편하게 울렁거리네? 라고요. 자, 우리의 삶은요, 불안의 삼중고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안에서 우린 쭉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봅시다.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기에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우리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이 삼중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떡이 되어 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욕구와 욕망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하다 승진이 안 돼. 승진이 안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난 인생 패배자야. 그래서 욕망을 추구해, 평소에. 그러다가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게 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를 느껴요. 그 안에서 이 욕망과 욕구가 한 덩어리가 된 채 욕망 추구의 실패가 생존의 위협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이 키우는
과정 또 내 삶에 대한 부분에서 자꾸 불안해지고요. 실망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부분으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에 욕망과 욕구를 구별하자라는 얘기를 쓰게 됐는데요. 그 부분이 무슨 얘기지?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욕망, 욕구 다 비슷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런 얘기를 시작해 보죠. 수능이 끝나면 꼭 수능 만점자 얘기 나오죠. 그리고 학교마다 서울대 몇 명 보냈어. 학원마다 우리가 의대를 몇 명 보냈다. 막 자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아이도 그렇게 되길 바라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새 보는 친구 중에 하나는 새칭 서용고, 포카 적을 걸어두고 풀로 재수를 합니다. 난 그렇게 좋은 학교 다니는데 왜 재수를 하니? 그러면 선생님 의대 가고 싶어요. 그 친구 만났거든요. 이번에 1년 끝나서 막 불안하고 잠 안 오니까 오던 친구인데 시험 잘 봤냐? 선생님 저기 국영순 잘했는데 과탐 몇 개 틀렸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서울공대 겨우 가야 될 것 같아요. 전 참 놀랐습니다. 야, 서울공대면 좋잖아. 그랬더니 지방의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다 돌고 그 다음에 서울공대 가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가 봐요. 솔직히 저는 의대 나온 사람이라서 좀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서울대 나온 사람이라 정말 옛날에는 그냥 저 때는 반에서 1, 2, 3등은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뭐 이런 데 가고 그 다음에 좀 특색 없고 조용히 공부 좀 하는 애들이 한 200명쯤 서울의대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진짜 천재들은 공부 잘하고 똘똘하고 노벨상 타고 막 이런 친구들은 수학과 가는 거고. 근데 요새 분위기를 보면서 너희들 나와가지고 먹고 살려면 이거 안 될 텐데라는 게 모든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의사 아빠들은 또 의대를 또 보내고 싶어 하고 진짜로 많이 가긴 해요. 재수시키고 삼수시켜서. 하여튼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욕망이에요. 더 나은 곳에 가고 싶다. 이왕이면 더 좋은 걸 가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근데 이 친구를 좀 마음 편했어요. 얘는 돌아갈 때가 있는 친구거든요. 새칭 좋은 대학에 공과대학을 하나 걸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사수오수 하면서 아쉽게 떨어진 친구들 보면 부모들도 마찬가지 욕심내시고 보면 그걸 떨어지는 순간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열등감 속에 살게 되는. 근데 이게 올바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너무 많은 자원을 투여해요. 그러면서 내 아이가 조금 더 좋은 곳에 가고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과도한 투자를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은 해요. 서로 얘기할 때. 근데 뒤로는 엄청 돈을 다 씁니다. 인컴의 30%, 50%.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있냐?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더욱더 욕망과 욕구를 구별해 보는 겁니다. 먼저 욕구에 대한 얘기를 needs, demand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 이곳의 필요는 의식주입니다. 즉 먹고 사는 것, 생존과 관련된 요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잘 때가 좀 있고요. 밥은 먹고 사냐? 뭐 이런 거 있죠. 야, 옷은 뜨뜻하게 입고 다니니? 월세는 내냐? 집 한 칸은 있니? 왜냐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죽을지도 몰라. 길바닥에 나 앉았어. 밥을 굶었어. 이때 느끼는 불안은요, 훨씬 강력하겠죠. 그냥 죽을 것 같은 불안이니까. 이때 느끼는 불안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공포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노력을 한 거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 아닐까요?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 중국. 온 인민이 다 같이 똑같은 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한 거죠. 아파트 똑같이 줘서 나눠주고, 국민차를 만들어서 주고. 그럼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건 죄악시했습니다. 일경 그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던 시기에는 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모두가 빵을 갖게 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혁명은 우리에게 빵을 달라로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건 그것도 단점이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사회가 발전해 나가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세칭 자본주의 국가는 정반대죠. 인간의 욕망, 그건 뭐냐면 더 큰 보상을 원하는, 그랬을 때 더 짜릿합니다. 60점 넘어도 되는 시험에서 100점 받으면 최고고요. 1등이라고 되게 좋아하고요. 18평 살던 사람 25평 가면 너무 행복하고, 거기서 또 좀 있으면 32평 가고 싶고, 방 하나 더 있는 데 가고 싶고, 집 하나 더 사고 싶고, 자동차도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시계도 조금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내 아이가 대학을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이직도 하고 싶고, 연봉도 올라가면 좋겠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어디 갔는데 쫓아가고요.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어요. 뭘 막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요. 나 같으면 저거 그냥 평생 쓰다가 놀면서 죽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분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더 큰 회사, 더 나은 보상을 얻기 위한. 그냥 자기 실현만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더 강한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 있죠. 그걸 욕망이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사람이 빵만 먹고 사냐? 고기도 먹고 케이크도 먹어야지. 이 부분이 극대화된 게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그걸 잘하면 네가 100개 다 가져가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가 하나도 못 가져간다면 그건 네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사회가 가는 너무 극단으로 간 거죠. 승자 독식 뭐 이런. 이 사회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또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그쪽에 좀 더 경도돼 있고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뭐 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나 한국도 발전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때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떡이 되어 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욕구와 욕망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망을 추구해, 평소에. 그러다가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게 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를 느껴요. 내가 노력을 하다 승진이 안 돼. 승진이 안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난 인생 패배자야. 내가 수능을 1년 동안 준비해서 시험 봤는데 몇 개를 더 틀렸어. 국어 시험 보고 나온 애들 있거든요. 1교시 국어 시험 보고서. 맞춰보면 내가 이거 가지고 서울대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그 시간 보다가 나온 최상위층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심한 우울과 불안 속에 살아요. 그래서 더 못 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부모들도 마찬가지. 하나만 더 맞추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애를 삼수, 사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1년에 세수하는 비용 아시잖아요. 2, 3천만 원씩 깨지면서. 아예 인생의 기회비용은 뒤로 가고요. 기회의 시간은 가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과 양육과 관련된 불안의 큰 축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한 덩어리가 돼서 살면서 그 안에서 이 욕망과 욕구가 한 덩어리가 된 채 욕망 추구의 실패가 생존의 위협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때 욕구와 욕망을 구별해 보세요. 구분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일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보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미안하지만 세층 먹고 사는 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분에게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그냥 중산층이라고 본인을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70%의 분들이 내 아이를 또 나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살 곳이 좀 있고요. 마련이 돼 있고요. 직장, 직업, 그래도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내 신체 큰 병은 없습니다. 가끔 여행 정도 가거나 할 정도의 여유도 좀 있습니다.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욕구가 충족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먼저, 안전감이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전감을 느끼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다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그 안전감이란 바탕 안에서 딛고 한번 뛰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팡 뛰어서 내가 탁 터치하고 싶은 그곳에 못 갔어요. 그래도 나는
이러면 난 60점 선은 와 있어. 그럼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60점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훨씬 든든합니다. 그리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덜 무섭습니다. 모든 걸 걸어서 올인하는 베팅을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분을 한번 써보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해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해요. 아이 키우는 건 교육이나 양육은 투자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라고요. 자꾸 투자를 생각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거 생각해요. 내지는 레버리지를 걸어요. 옵션을 걸어요.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빵 하고 10배 돌아오겠지. 근데 그러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노후,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운다는 건 되게 이기적인 노후 투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아이가 너무 좋고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 소비의 행위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아이를 영유 보낼 수 있어요. 영어 유치원.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소비에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잘 배우면 내가 기쁠 것 같아. 투자라고 생각하면 달러빚을 얻어라도, 우리 빚을 져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만 더 큰 보상을 위해서 소비면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안에서 하는 게 합당하실 겁니다. 그래서 난 여유가 있으면 보내는 거, 여유가 없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소비에 대한 마인드랑 투자에 대한 마인드는 다소 다르니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제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나중에 하겠지 싶었는데 애는 나름 열심히 해. 과외도 붙여봤어요. 근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와. 그래서 제 아내는 더욱더 속상했겠죠? 그래서 저는 위로랍시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아이는 집에 물건을 부수지도 않고 엄마한테 욕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는 그래 제때제때 가고 학폭위 이런 데 끌려가진 않고 시험 때면 지가 알아서 한다고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아? 다행이잖아 이 정도면. 그랬더니 제 아내는 웃으면서 더 속상해하면서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애들을 이제 보면서 말씀드린 건데 넌 맨날 이상한 애들만 보니까 그런 거지. 지금 이 같은 반에 엄마들 만난 친구 학원 애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밤을 새서 공부하는데 얘는 2시간 공부하고선 너무 많이 했다면서 2시간 게임하는 애라고. 엄마의 욕망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 애가 엇나가지 않고 사춘기 조마조마하지 않게 살고 있는 게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 더 하면 되고 안 되면 내가 일 좀 한 몇 년 더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 안에서는 또 내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 안에서 이렇게 욕망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 열심히 살죠 우리가. 동기부여가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런 시간 내서 와서 얘기하는 거 제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삶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죠. 또 제 책도 읽어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하지만 내 책이 안 팔린다고 제 인생이 루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가질 마음도 없죠.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서 욕구와 욕망을 다소 구분하고 욕구라는 부분이 잘 충족되는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낀 상태에 한번 욕망 추구를 하는 2단계로 마음을 가져보는 게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과 내 이상 사이의 낙차를 크게 느끼니까 이게 검은 선글라스가 돼서 세상을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기쁜 거는 50% 기쁘고요. 슬프거나 실패한 것들은 200% 느끼게 되는 그런 뻥튀기 되는 시기가 중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제일 괴로워요. 그게 이제 나만 왜 괴롭지라는 데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인생에 가장 깊은 우울, 불만족이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상태가 좋을 때 저한테 안 와요. 상태가 안 좋을 때들 오시죠.
근데 어떨 때가 훨씬 더 심각해 보일까에 대해서 보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인 분들이 참 신기하게 힘들어 하십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보면 특징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중반까지는 인생이 되게 힘들고요. 도리어 한 7, 80대 노년기가 되면요. 그냥 잘 지내세요. 약간 우울, 불안, 약간의 불면, 제가 만나는 분들만 해도 이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냐? 그런 거 아니라 도리어 약간 올라갑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 시기가 힘드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괴로움들이 있어요. 20, 30대에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 30대에는 실패를 해도요. 다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0대, 20대는 꿈과 희망이 많죠. 그리고 20대 초중반까지는 실패는 너의 자산이야. 많이 실패해 봐야 돼. 많이 돌아가 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보길, 그리고 그게 너무 안 돼서 문제라고 하죠. 너무 직선으로만 가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쉬어보고, 실패해보고 하는 게 나중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해. 라고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선배들이 조언을 하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죠. 20대는 모르던 얘기지만. 하지만 20대 앞으로 나의 미래를 돌아보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예를 들면, 구글을 다니다가 요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전혀 다른 인생 항로를 걸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30대 중후반,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하고요.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요. 내 일도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20대 같이 막 굉장히 펼쳐져 있지는 않지만 한 두세 개 선택지 안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약간 주춤할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에너지가 충만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한번 인생사를 바꿔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30대 중후반에 커리어 체인지 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낙관의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일어나게 돼요. 이 부분에서 조너선 라우시라는 저자가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라는 책에서 전 세계를 분석한 데이터를 굉장히 흥미롭게 내놨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나이대별로 삶의 만족도를 100만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봤더니 10대, 20대 높은 수준 유지하다가 40대 최바닥이고 50대부터 반등을 하더래요. 20대는 자신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과대평가한대요. 내가 내 능력치를. 일종의 강백호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나는 잘할 수 있어. 그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데 점차 우리는 현실적이 됩니다. 창업도 좀 덜 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도 20, 30대 하는 거죠. 그럼 꿈과 희망이 없고 나는 좀 비대한 낙관주의 이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점차 현실을 너무 잘 알게 돼.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일단 액면가로 보기만 해도 약간 기가 꺾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0대 중반, 초반, 중반이 되면 내가 생각했던 나 여기까지 가야지 생각했던 나 이상이 있었는데 한 뼘 차이면 열심히 더 해봐야지 할 텐데 반도 못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근데 내게 남아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도저히 못 쫓아갈 것이라는 현실적인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힘이 쫙 빠집니다. 되게 불만족스러운 거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의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거를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기회가 있을 거야 생각하다가 40대 초중반 조금 넘어가는 나라마다 차이 있지만 이 시기가 되면 넘사벽이네. 나는 아니구나. 세칭 이생망, 20대 이생망과 다른 현실적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확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우울한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생일인데 우울하대. 그래서 뭔 소리예요 하면
5명쯤 하고 생일 축하해 올 줄 알았는데 2명밖에 안 오더라. 한 50명 정도는 나한테 선물을 보낼 줄 기대했는데 10명 정도 축하해 문자가 오더라. 10명이 어디야? 난 10명도 안 오는데. 물론 전 다 꺼버렸지만, 안 나오게 했지만.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더 어둡게 보이거든요. 현실과 내 이상 사이의 낙차를 크게 느끼니까 이게 검은 선글라스가 돼서 세상을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기쁜 거는 50% 기쁘고요. 슬프거나 실패한 것들은 200% 느끼게 되는 그런 뻥튀기 되는 시기가 중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제일 괴로워요. 그게 이제 나만 왜 괴롭지라는 데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노인들은 행복할까? 이분들은 재밌는 게 드디어 진정한 현실주의자가 돼요. 이제 60대, 70대가 되면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보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대에는 50년이 남아있지만 70살 산다고 생각하고 60년 남아있다고 칩시다. 70살이 되면 나에겐 10년 남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떨까요? 하루의 소중함이 훨씬 커집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을 느끼는 게 필요하고요. 40, 50대는 좀 실망감이 컸다면 약간 노년기가 되면 그냥 그게 내 인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통합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면 계속 괴롭고만 있고 싶지 않다는 게 또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아주 헛산 건 아니고 이만큼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진 이만큼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채워놓고 성취한 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고 내가 이 정도 있고 내 후배들은 이 정도 있고 내 친구들은 날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있는 것을 잘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오늘 하루가 훨씬 소중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약간 이렇게 U-쉐입이 된다는 거죠. 스마일 같이. 20, 30대는 되게 즐겁다가 바닥을 쳤다가 쭉 올라가는데 나라별로 쫙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땡겨지는 나라도 있고요. 그 바닥 치는 게 조금 뒤에 오는 나라들도 있더래요. 그거는 이제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나 개인에 있어서 한 번쯤은 크레바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플랫하게 쭉 행복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요. 플랫하게 항상 괴롭고 우울하기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인생은 약간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간 시기가 있고 그 시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장년기에 경험하게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100만 명 영국인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통계를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크레바스에 들어가 있는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느끼고 계신다면 5년만 버티자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올라옵니다. 뭘 노력을 해야지, 뭘 해봐야지 이런 생각 안 하시고요. 왜냐면 우리 인생사가 이렇게 그 시계가 이렇게 움직이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버티시면 내가 지금 크레바스에 빠져 있는 거고 조금 지나면 받아들일 수 있고 하루가 소중해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친구들이 그래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내가 옛날엔 상장사를 CEO가 되려고 했는데 엑시스로 대박을 쳤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일반고를 안 가고 자사고를 갔으면 특목고를 갔으면 내가 서울대 갔을 텐데 자꾸 그런 것만 바라보는 실망하고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끼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으로부터는 벗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공평하다는 얘기도 있고 나란 인생을 봐도 대개는 약간의 흑자 인생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크레바스의 시기에 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 시기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벗어날 거라는 다소간의 기대를 가지고 견뎌낸다면 조금 괜찮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아이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나를 바라볼 때도 필요한 생각이 좀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게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견뎌내는 게 진짜 어른이죠. 그게 제가 이번에 쓴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인생이 40, 50대 이렇게 약간 바닥을 칠까? 하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